안녕하세요. 조근조근입니다. 벌써 4월 하순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벚꽃이 빨리 피었는데 꽃 구경은 다녀오셨는지요? 3월 벚꽃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벚꽃이 평소보다 빠르게 핀다는 소식에 어디로 꽃 구경 갈지만 고민했지 지구온난화를 퍼뜩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으며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엘 고어라는 분이 쓴 책 불편한 진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사진, 그래프가 많이 실려 있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영상은 낭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읽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회가 되는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편한 진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지구는 너무 커서 인류가 전체 생태계의 작동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한때는 옳은 전제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인간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고 인간의 기술이 말도 못하게 강력해진 탓에 이제 우리는 지구 환경의 여러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구 생태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기이다. 너무 얇기 때문에 취약한 것이다. 내 친구였던 고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본에 광택제를 한 겹 칠한다고 하자. 지구가 만약 지구본만 하다면 대기가 차지하는 두께는 광택제만큼밖에 안 된다. 실제로 지구의 대기는 무척 얇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를 이루는 몇 가지 기본 화합물들의 농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대단히 늘려왔다. 이른바 온실가스라 불리는 기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이다. 우선 지구온난화의 기초 원리를 알아보자. 태양에너지는 광파의 형태로 대기에 들어와서 지구를 데운다. 에너지 중 일부는 지구의 온도를 높인 뒤 적외선의 형태로 복사되어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 그런데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지구 밖으로 나가려던 적외선 복사 에너지 중 일부가 다시 대기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 덕분에 지구의 온도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성은 대기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 반면 화성은 온실가스가 거의 없어서 온도가 너무 낮다. 이 때문에 지구를 골디락스 행성, 즉 딱 알맞은 온도의 행성이라고 부른다. 지구의 온도는 인간에게 딱 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 인간이 방출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들이 이전까지는 얇았던 대기층을 두텁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기를 탈출해 우주 공간으로 나갔어야 할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꼼짝없이 갇힌다. 그 결과 지구 대기와 바다의 온도가 위험한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개요는 이것이 전부이다. 로저 레벨 교수는 1958년부터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에서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1960년대 중반 그분의 수업을 들었다. 수업 시간에 본 이산화탄소의 양 그래프는 점차 우상향하는 형태로 W자를 붙여놓은 모양이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명확했으나 그 농도가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잠시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지구의 대륙 대부분이 적도 위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식물도 대부분 적도 위에 몰려 있다. 그 결과 북반구가 봄과 여름에 태양을 향해 기울어 있을 때는 초목들이 일제히 잎을 띄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한다. 북반구의 가을과 겨울에는 태양으로부터 먼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잎들이 진다. 따라서 잎들이 흡수했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시 증가한다. 마치 지구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격이다. 레벨 교수가 처음 몇 년 동안 측정했을 때도 이산화탄소의 증가세는 이미 분명했다. 증가세는 이후 반세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산업화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이었다. 2005년 마우나로아 산 꼭대기에서 측정한 결과는 381ppm이었다.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 굉장히 극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 책 속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여러 지역의 모습들을 몇십 년 상간을 두고 비교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한, 눈이 많이 녹은 모습이 보인다. 티베트 고원의 히말라야 산맥 빙하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빙하들이다. 히말라야에는 알프스 산맥의 100배가 넘는 양의 얼음이 존재한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는 7개의 강은 전 세계 인구 40%의 상수원이 되고 있다. 향후 50년 내에 그 전 세계 인구 40%는 매우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하루바삐 나서서 단호한 행동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대략 2006년이니 저자의 말대로라면 지금부터 35년쯤 후면 세계 인구의 40%가 극심한 물 부족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 로니 톰슨은 전 세계의 빙하들을 모으고 있다. 그들은 얼음을 시추하여 길쭉한 원통 모양의 빙액을 깊숙한 곳에서 뽑아낸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해마다 차곡차곡 쌓인 얼음이다. 그 연구팀은 눈 속에 갇힌 작은 공기방울들을 조사한다. 이 방식으로 과거 해마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산소 동위 원소끼리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해마다 대기 온도가 몇 도였는지도 알 수 있다. 남극에서는 65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책 속에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역사 속 이산화탄소 농도와 섭씨 온도를 함께 그려놓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할수록 섭씨 온도가 높으며 지구의 빙하기 시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이 산업화를 이루기 전 65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의 측정값이 381ppm이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변화를 시급히 이루어내지 않는 한 2050년쯤에는 600pp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른바 지구온난화 회의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온난화 현상이란 환상에 불과하며 지금의 온도 변화는 자연의 주기적인 기복을 나타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중세에도 온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톰슨 박사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세 온난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어마어마한 온도 상승에 비하면 세 발의 피처럼 미미한 수준이었을 뿐이다. 과학계는 지구온난화에 적절한 처방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심각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 예측한 바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열파 현상을 이미 겪고 있다. 2003년 유럽에는 끔찍한 무더위가 닥쳐 무려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5년 여름 미국 서부의 많은 도시들이 관측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으며 섭씨 38도 이상인 날의 연속 일수 기록을 깼다. 역대 최고 기록을 깬 서부 도시나 마을의 수를 헤아리면 200군데가 넘으며 동부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일 평균 최고 온도 기록을 깼다. 온도 상승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소식에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에 불과해. 원래 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지구의 온도가 늘 기복을 보인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바다의 온도 또한 그렇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교한 컴퓨터 모형을 활용하여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사실일 경우 바다의 온도가 어떠할지 예측한 바가 있다. 결과는 자연적 상태보다 훨씬 높은 온도 범위를 보일 것으로 나왔다.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바다 상층부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는 자연적 변이성만을 가정한 예측치를 심하게 벗어나면서 점차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최근 바다 최상층부의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바다가 더 많은 대류 에너지를 허리케인에 전달하여 허리케인의 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허리케인 발생 빈도와 지구온난화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허리케인 빈도 분석에 있어서는 아직 수십 년간의 자연 패턴 분석 기법이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새롭게 과학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허리케인과 연관되어 허리케인의 강도와 지속력을 높인다고 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자연의 일반적 주기가 심각할 정도로 파괴된다는 것이다. 2004년 미국이 대형 허리케인들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일본에서도 이상기후가 나타났다. 같은 해 일본은 태풍 발생 횟수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의 기록은 7개였는데 2004년에는 무려 10개의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다.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사실 동일한 기후현상이며 어느 바다에서 생겨났느냐에 따라 나뉠 뿐이다. 2006년 봄, 호주에서도 유례 없이 강력한 5급 사이클론들이 여럿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모니카는 관측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사이클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남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가르쳐 왔으나 2004년 사상 최초로 허리케인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와 허리케인의 파괴력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4급이나 5급짜리 강력한 태풍의 수가 뚜렷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또 다른 한 연구를 보면 지구온난화 탓에 허리케인의 평균 강도는 5단계 측정 기준에서 반단계 정도로 일제히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해양대기국은 최근 각종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그래프로 요약했는데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폭풍의 풍속이 높아지고 포화 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이 높아지면 폭풍의 증기 함유량이 높아진다. 따뜻한 공기는 습기를 더 많이 보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풍이 함유한 습기가 강우가 되어 떨어질 때 큰 비나 큰 눈으로 집중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대규모 홍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이다. 또 지구온난화는 여러 곳에서 연간 강수량의 많은 부분을 눈 대신 비로 내리게 한다. 그 결과 특히 봄과 초여름에 호우가 늘고 있다. 2005년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재난들이 연속하여 일어난 힘든 해였다. 미국이 유례 없이 강력한 허리케인들을 잇따라 겪고 겨우 한숨 돌릴 무렵 유럽은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큰 홍수를 맞았다. UPI 통신은 2005년 8월 26일 기사에서 유럽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럽의 자연은 미친 게 틀림없다. 아시아에서도 홍수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2005년 7월 인도 뭄바이에서는 24시간 동안 비가 94cm나 내렸다. 인도 전역의 역사를 통틀어 1일 강우량으로는 최대였다. 수위는 2m나 되었다. 서부 인도에서만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 중국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문명 중의 하나로서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세한 과거 홍수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쓰촨성과 산둥성은 최근 대홍수를 겪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는 홍수를 부추길 뿐 아니라 가뭄도 작게 만든다. 이 지역들이 범람하는 동안 바로 옆 아누이성은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처럼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강수량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강수의 패턴을 변화시켜 지역별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 총 강수량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각 지역에서 균일하게 늘지는 않았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20세기 총 강수량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강수량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 책에 제시된 지도와 그림을 보면 특히 사막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곳곳에서 믿기조차 힘든 비극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를테면 차드오 동쪽 너머에 있는 수단 서남부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집단 학살이 일상처럼 되었다. 차드오 서안을 끼고 있는 니제르라는 나라 전체에서 가뭄이 지속되어 수백만 명이 기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근이나 학살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중대한 요인 한 가지는 차드오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였던 차드오는 고작 40년 만에 증발해버렸다. 지구온난화가 지역에 따라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바다의 증발이 늘어나고 따뜻해진 대기가 그 증기를 머금어 비를 내리기도 하지만 토양에 함유된 습기 역시 쉽게 증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난화는 지구의 사막화에도 일조한다. 미국에서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토양이 심각하게 건조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기존 관행대로 살아간다면 50년도 못 되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리라 예상된다. 그럴 경우 미국 경작지 대부분에서 토양 수분의 35% 이상이 날아가리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계산이다.
건조한 토양에서는 곡물이 메마르고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며 불도 자주 난다. 그뿐 아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곧 2배를 넘어 4배를 향해 갈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진단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토양 수분은 60% 이상 감소할 것이다. 지구에는 온난화에 특히 민감한 장소가 2곳 있다.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위기의 예언자 역할을 하는 곳들이다. 하나가 북극이고 다른 하나가 남극이다. 꽁꽁 얼어붙은 두 지역이야말로 지구의 어디보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적으로 겪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변화가 다른 곳보다 빠르고 이르다고 한다. 사진으로 볼 때 지구 두 극지방의 겉모습은 매우 비슷하다. 눈 닿는 데마다 얼음과 눈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 실은 북극과 남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남극의 만년설은 두께가 3,000m나 되지만 북극의 만년설은 평균적으로 3m밖에 되지 않는다. 만년설의 아래를 살펴보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남극은 바다에 둘러싸인 대륙이지만 북극은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인 것이다. 북극의 유빙, 그리고 북극해를 둘러싼 북극권 대륙의 영구 동토는 매우 얇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가 북극에 끼친 영향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의 기온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북극 만년설의 두께와 양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여름마다 북극 만년설이 완전히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극 만년설은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데 기묘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최우선 과제로서 그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북극의 만년설은 왜 그렇게 빨리 녹고 있을까? 남극의 만년설보다 훨씬 얇고 북극해에 떠 있기 때문이다. 또 얼음의 일부라도 녹기 시작하면 태양빛 흡수량에 급격한 차이가 생긴다. 얼음은 거대한 거울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반사한다. 반면 바닷물은 열을 대부분 흡수한다. 수온이 높아지면 물에 닿아 있는 얼음의 바깥 부분이 더 빨리 녹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양의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북극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얼음이 녹는 것은 북극곰 같은 동물에게도 나쁜 소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극곰의 익사 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요즘 곰들은 한 부빙에서 다른 부빙으로 건너가기 위해 훨씬 먼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것이다. 얼음에서 해안까지 거리가 5, 60km나 되는 곳도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는 것 이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오래된 계절 순환이 바뀌고 있다. 다른 곳보다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장소들이 생긴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한 연구를 보자. 그래프를 보면 지난 25년 동안 철새가 가장 많이 도착하는 때가 4월 25일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6주쯤 지나면 새끼가 부화해 6월 3일에 정점을 이뤘는데 애벌레가 나오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렸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온난화가 진행되어 상황이 변했다. 새들은 여전히 4월 말에 도착하지만 애벌레가 나오는 시기는 2주나 앞당겨졌다. 어미 새들이 새끼에게 먹일 식량이 없어진 것이다. 새의 부화 시기도 다소 앞당겨졌으나 애벌레만큼은 아니다. 새들이 번식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온난화는 이 밖에도 수백만 가지의 정교하게 균형 잡힌 생태적 역학관계들을 깨뜨리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자연의 균형을 해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미국 서부에는 소나무 조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느는데 예전에는 차가운 겨울이면 그 수가 확 줄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결빙 일수가 줄면서 좀벌레가 번성하여 소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다. 알래스카 및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가뭄비 나무숲은 좀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한때 춥고 긴 겨울 때문에 전파가 더뎠던 가뭄비 나무좀이 지금은 560만 헥타르의 숲을 고사시켰다. 전 세계의 많은 동식물들이 기후변화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며 멸종하는 종도 있다. 반쯤은 기후위기 때문이고 반쯤은 인간이 그들의 서식지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현재를 대량 멸종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상적인 속도보다 1000배나 빠르게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식물 멸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자는 연결되어 있다. 가령 아마존 우림이 파괴되면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는 한편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 산호초가 해양 생물들에게 갖는 의미는 열대우림이 육지 생물들에게 갖는 것만큼 그 의미가 크다. 그렇게 중요한 산호초가 온난화 때문에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다.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던 200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호초가 파괴되었다. 콜럼버스가 처음 카리브해에 발을 디뎠던 때부터 번성했던 군락도 죽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였던 1998년에는 전 세계 산호초의 약 16%가 죽었다. 산호초의 파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근해의 오염, 저개발 지역에서 아직도 행해지는 위험천만한 다이너마이트 사용업, 산성화하는 바닷물 등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례없을 정도의 규모로 산호초들이 죽어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라고 과학자들은 분석한다. 산호백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다채로운 색을 띠던 건강한 산호초가 골격만 남아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산호 골격을 감싼 투명막에 기생에 살던 작은 유기체들이 열이나 그 밖의 이유 때문에 산호를 버리고 떠나서 생기는 일이다.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얇고 투명한 막만 남아서 그 아래 무색의 석회질 골격이 드러난다. 이전에는 바로 그 공생조류들이 아름다운 색을 내주었던 것이다. 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산호가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이다. 산호는 다른 해양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단지 온실가스가 대기에 쌓여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은 바다에 녹아서 물을 산성화한다. 과학자들은 최근 그 해로운 영향을 정확히 측정한 바 있다. 우리는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왔으나 이제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탄산이 생기면 바닷물의 pH가 낮아지고 탄산이온과 중탄산이온의 비율이 바뀐다. 그러면 바다에 있던 탄산칼슘이 더 많이 바닷물에 녹아들게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해양 생물 중 많은 종들이 탄산칼슘을 기본 재료로 하여 외피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산호나 조개가 좋은 예이다. 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걸쳐
바다의 화학 조성을 바꾸고 있다. 그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가령 따뜻한 바다에서는 인간 활동의 찌꺼기가 해안으로 흘러나와 영양분이 됨으로써 조류가 창궐한다. 지금 곳곳에서 조류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 수준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2005년 여름에 발트해의 휴양지들은 조류 때문에 아예 문을 열지도 못했다. 플로리다의 빈번한 적조도 비슷한 현상이다. 조류는 지구온난화로 수가 늘어나는 유해한 생물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조류, 모기, 진드기, 기타 병원군 매개 동물들이 낯선 지역에서 나타나 널리 퍼지면 병원군이 사람과 접촉하여 더욱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인간의 관계는 추운 지역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겨울이 춥고 밤이 춥고 기후 패턴이 안정하고 이변이 적다면 말이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험은 열대우림처럼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종 중 압도적인 숫자가 몰려있는 지역을 잘 보호하여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한다면 감소한다. 지구온난화는 이 모든 아슬아슬한 경계를 다 나쁜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생소하거나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등장해 인간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한때 통제가 가능했던 질병들도 변종이 되어 재등장한다. 모기의 예를 들어보자. 모기 경계선, 즉 모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고도 위에 지어진 도시들이 있다. 케냐의 나이로비, 짐바브웨의 하라레 등이다.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가 진전되면서 모기들이 더 높은 고도로 쉽게 올라가 적응하고 있다. 지난 25, 30년 동안 이른바 새로운 질병들이 30가지나 생겨났다. 한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오래된 질병들도 다시 살아나 활동하고 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도 그런 예이다. 1999년에 메릴랜드주 동부 해안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는 2년 뒤에 미시시피 강을 건넜고 또 2년 뒤에는 온 대륙에 퍼졌다. 북극 외에 지구온난화의 징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남극이다. 남극은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얼음덩어리이며 지구에서 가장 다른 행성과 같은 곳이다. 사방으로 끝없이 완벽하게 하얀 땅,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추운, 북극보다 훨씬 추운 이 땅은 정말로 초현실적이다. 광대한 설경에 압도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놓치기 쉽다. 남극은 사실 사막이라는 점이다. 연간 강수량이 2.5cm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막의 형식적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놀랍지 않은가? 얼음에 뒤덮인 사막, 꽁꽁 언 마른 땅이라니 이렇게 모순적일 수가 있을까? 과학자 존 머서는 1978년 남극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남극에서 위험한 온난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결국 남극반도 양쪽 해안에 빙붕들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북단에서 처음 시작되어 반도 남단까지 천천히 진행된다. 라르센 B 빙붕이라는 거대한 빙붕은 해수면에서 200m 이상 솟아 있다. 과학자들은 온난화 현상이 진행되더라도 라르센 B 빙붕이 앞으로 최소한 100년 정도는 안정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2002년 1월 31일부터 35일간 이 거대한 빙붕은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말았다. 심지어 상당한 부분이 단 이틀 만에 무너졌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대체 어떻게 그토록 급격한 속도로 무너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과학자들은
이제까지의 추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그 결과 얼음덩어리 위에 고인 녹은 물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녹은 물이 다시 얼음에 스며들어 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녹은 물이 얼음을 뚫고 수직으로 흘러내려가서 마치 스위스 치즈처럼 얼음에 구멍을 숭숭 냈던 것이다. 일단 바다에 떠있던 빙붕이 무너지자 그 뒤쪽 육지에 얹혀있던 얼음도 바다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역시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게다가 이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산악빙하든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육지 빙붕이든 땅 위에 있던 얼음이 녹아 바다로 떨어지면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시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태평양 저지대 섬들에 사는 사람들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벌써 하나둘 고향을 떠나고 있다. 태평양 저지대의 섬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녹거나 부서져 바다로 흘러든다면, 아니, 그린란드의 절반이나 남극의 절반만이라도 녹거나 부서져 바다로 흘러든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5.5m에서 6m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책에 있는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을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15년이 지났고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으니 우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책을 보다 아주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불편한 진실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기는 한데 영구 동토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구 동토층의 사전적 정의는 여름에도 녹지 않고 2년 이상, 1년 내내 항상 얼어있는 토양을 의미하는데 시베리아 등지에 영구 동토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 동토층에는 과거 수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수많은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얼어 있는데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것들이 깨어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에 의하면 책을 저술할 당시까지는 그런 바이러스나 미생물 중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긴 했지만 향후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일이라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쯤 이 책을 읽었다면 그 무서움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방송을 보다 과학자이면서 과학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유사한 직분을 가진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 그분의 정확한 워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기억한 바를 전달드리면 환경보호를 위해 일반인들이 텀블러를 쓰고 물을 아껴 쓰고 하는 등의 실천적 행동은 전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의 환경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자본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지만 그냥 제 수준에서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해보자면
환경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 등 자본과 권력을 가진 집단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러한 표현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정부와 대기업의 자본을 움직이는 힘은 일부 소수 엘리트 과학자들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일반인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절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정부의 구성원 중 일부를 선택하고 심판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정부 구성원들이 다시 선택받기 위해 정부의 힘과 자원을 쏟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가진 기업들 역시 일반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의식과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평소의 습관이나 단기적인 나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천의 중요성을 자주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오늘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았습니다.